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당과 중공이 항일 통일 전선을 형성한 후 제2차 국공합작을 진행하면서 중공 중앙이 근거지였던 샹간닝 변구와 그 중심 도시인 예난을 중심으로 농촌 근거지를 확장하고 그와 함께 마오쩌둥의 이론과 사상을 중심으로 문화, 교육 등 다층적으로 실력을 강화해 나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935년 10월에 중공 중앙 홍군이 대장정을 마치고 섬서성 우치진에 도착하죠. 도착한 후부터 약 13년간 이곳 중국의 서북부 섬서성을 근거지로 해서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한 곳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제공해 준 것은 시안사변이었죠. 1937년 9월에 샹간닝 병구, 즉 샨시, 간수, 닝샤, 그리고 그 다음 달 10월에는 예난이 그 중심 도시입니다. 말하자면 혁명 수도죠. 샹간닝 정부의 수도로서 예난시 정부를 건립합니다. 이 대목에서 중공이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창당한 후에 중공 중앙의 본부, 헤드쿼터가 옮겨온 그 과정을 간략히 보면은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창당했고요. 그런데 1927년 4월 12일에 장제스가 4.12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국민당 내에 자익분자들을 소탕하는 청당 운동을 전개하면서 공산당과 자익분자들을 잔혹하게 학살을 하죠. 그러니까 후베이성, 우한으로 옮겨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1927년 9월 말에서 10월 초 또다시 상하이로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화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강서성 레이진으로 옮겨간 게 1931년 11월입니다. 레이진에서 중공 중앙 본부를 두고 활동을 하다가 국민당군의 포위토벌 공격 4차례까지는 어떻게 잘 막아냈는데 5차례 포위토벌 공격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도주 대장정을 떠나죠. 대장정을 마치고 산시성 우치진에 도착한 게 1935년 10월이고 이때부터 약 한 13년간 변구에서 근거지를 두고 활동을 합니다. 이때 시안사변이 일어난 덕분에 시안사변은 또 일본군이 중국 대륙을 침략했기 때문에 또 일어난 거죠. 결국 일제의 중국 침략은 중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숨 돌리고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준 거죠. 그리고 일제가 패망하고 제2차 국공내전이 시작되면서 중공 본부가 허베이성의 C-4로 옮겨갔다가 승리한 후에는 1949년에 베이징으로 입성해서 현재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수도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지도를 통해서 예난의 위치와 기본 지형을 보면은 중국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사실 꼭 서북 쪽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중간쯤 되는데 청왕조 이전에 명조, 당 이럴 때는 이 지구가 북쪽에 치우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장이나 시장 이런 것들을 청왕조가 영토를 확장하고 복속시켜서 지금은 중국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서쪽에 신장, 시장이 있어서 섬서성이 중국 대륙의 중간쯤 있는 걸로 보이지만은 한족들의 사고로 볼 때는 섬서성은 서북지구입니다. 어쨌든 서안에서 북쪽으로 예난이 있습니다. 우리 스케일로 보면 상당히 먼 거리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중국 영토 스케일로 보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같은 섬서성 아니고 위성 사진으로 본 도면인데요. 완전히 산지입니다. 산과 산 사이에 선형으로 나 있는 평지에 시가지가 개발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최근에 예난시 그 도시 경관인데요. 전부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이고 그 사이에 조그만 그 평지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중공의 입장에서는 안정된 상태에서
안심하고 도시를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은 방어의 목적, 그런 목적에서 이런 지형, 이런 위치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서 장정의 경험이 예난 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34년 10월에 대장정을 시작할 때 8만 6천여 명이 국민당의 호위 공격선을 돌파하고 1년 만에 8천 명 정도가 겨우 도착했단 말입니다. 홍군을 지지해주던 당시 소비에트 농민들은 홍군이 도주하고 난 후에 국민당 군대에게 잔인하게 보복을 당하죠. 하여간 1935년 10월에 장정을 마치고 섬서성 우치진에 도착했고, 그리고 1936년 말에 예난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1월에 1937년 1월에 지정부를 혁명 수도로 설립하고 샹간닝 변구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공의 예난 시대가 시작되는데, 우치진에 도착해서 하북성의 C-4로 옮겨갈 때까지를 한 13년간을 예난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준위 회의 이후에 정치 노선을 정식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승인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스탈린과 코민테른의 압력에서 중공이 독립했음을 공식화합니다. 그전에는 사실 코민테른의 지령을 거부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당의 실권도 대부분 소련 유학파들이 잡고 있었고, 심지어 왕밍이라는 지도자는 국내에 있지도 않으면서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원격 조정을 했고, 예난에서 1937년 5월에 소비에트 대표 대회를 해서 확정한 게 국내파인 마오쩌둥이 소련 유학파를 제압하고 정치적인 지배권을 획득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스탈린 시대 동구권이나 그 각국의 공산당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이 해낸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난은 원래 인구 한 1만 명 규모의 빈곤한 농촌지구였죠. 여기가 이제는 10년 이상을 안정된 상태에서 중공의 혁명 수도로서 문화라던가 교육, 마오쩌둥의 정치, 사상, 이론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농촌이 아니라 도시로서의 발전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마오쩌둥이 자신의 이론을 정리하고 숙성시켜서 마오쩌둥 사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게 가능한 조건이 된 거죠. 그전 같으면은 생사가 걸려있고 하루하루 전투에서 패배하거나 그러면 지금 생명이 위태롭고 존망의 기로에 서고 하는 마당에 차분히 어떤 이론이라든가 사상을 정리하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예난 시기에 중공 중앙과 마오쩌둥이 항일 전쟁과 그 후에 제2차 국공내전을 지휘한 기간에 막스 레닌주의를 실제와 결합하고 마오쩌둥 사상을 숙성시키고, 그런 경험을 기초로 예난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고 더 활발한 역량을 기르고 다층적으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시기를 운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오쩌둥 사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이론을 간략하게 보면은 1937년에 실천론과 모순론을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모순론을 보면은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 민족 모순이라는 건 일제가 침입한 상황에서는 중국 내에는 민족 모순이 있고, 계급 모순은 공산당이 항상 얘기하는 자본가와 노동자, 농민과 지주, 그런 계급 모순이 있다. 외적의 침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 모순, 주요 모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기본 모순은 민족 모순이고 계급 모순이 주요 모순일 때도 있지만은, 어느 것이 기본 모순이고 어느 것이 주요 모순이냐 하는 것은 요조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지배적인 모순의 성격과 위치가 바뀐다. 마오쩌둥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우수한 점 중에 하나는 사물과 문제의 본질을 실사구시적으로 보면서 상당히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봅니다. 교조적으로 보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 명분에 갖다 맞춘다 하는 식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혁명전쟁 기간 동안,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전까지 자기가 좀 약한 입장에서 군중들의 지지를 견인해내야 하는 군중 노선을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실사구시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중시합니다. 그렇지만 승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출범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겉으로는 뭐 인민을 위한다, 농민을 위한다 말은 하지만 그야말로 그것은 명분이고 결국은 자기가 당을 대표하고 당이 인민과 농민을 지도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죠. 그러다 결국 대약진이니 문화혁명이니 하면서 처참한 실패로 끝을 맺죠. 그렇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전까지, 그러니까 혁명전쟁과 해방전쟁 그 시기까지는 높이 평가해 줄 만한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오쩌둥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론이고 국민당 측에서조차도 높이 평가했던 이론이 지구전론입니다. 항일전쟁 발발 후 전쟁의 재난을 겪고 있던 모든 중국인들의 관심이 향후 항일전쟁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구전이냐 속결전이냐, 그런 게 이제 화두가 되어 있을 때 마오쩌둥은 망국론과 속승론 두 개 모두를 비판하면서 지구전론을 제기합니다. 지구전론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때는 1938년 5월에 예난에 설립된 항일군정대학에서 강연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때 마오쩌둥이 10개월간의 항일전쟁 경험을 총결하고 항일 유격전쟁의 전략 문제와 지구전을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면서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가 이 전쟁은 반식민지 반봉건 상태의 중국과 제국주의 일본 간의 20세기 30년대에 진행되고 있는 결사적인 전쟁이다. 따라서 이 같은 시대적 조건의 기초 위에서 전쟁 당사국 양방 간에 상호 모순되는 4개의 기본적 특징이 있다. 첫째, 적은 강하지만 우리는 약하다. 띠창워로. 둘째, 적은 퇴보하지만 우리는 진보한다. 띠퇴부 워진부. 적은 작지만 우리는 크다. 띠샤오워따. 그리고 적은 도움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많다. 띠과주 워두어주. 이렇게 4가지 기본적 특징을 요약하고 이러한 특징이 전쟁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결정할 것이고 지구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자유평등한 신중국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필히 인민전쟁 노선을 견지하고 군중을 동원하고 군중에 의지하여 전쟁을 진행해야 한다. 전 민중을 동원해낼 수 있다면 무기 등의 약세 등 일체의 곤란을 극복하고 적을 멸망의 망망대해 속에 묻어버릴 수 있다. 군대는 필히 민중과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민중이 자신의 편이라 인정하는 군대는 천하무적이다. 이게 마오쩌둥이 평소에 강조하던 군중 노선이죠. 그 다음에 마오쩌둥은 이 망국론자와 속승론자를 물질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는 유무기론자이다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가 전쟁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보다 결정적 요소는 사람이다. 군사력과 경제력도 사람이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장정을 통해서 생존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과정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마오쩌둥이 예난 시대에 그런 굳건하게 자기 그 카리스마, 권위를 붙일 수 있었던 것도 장정에서 돌아온 후에는 마치 마오쩌둥을 고난과 그 역경에서 홍군을 이끌고 살아서 돌아온 선지자, 마치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돌아온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형성된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오쩌둥도 그랬다고 그래요. 장정에서 내가 살아남은 거는 죽음이 나를 피해갔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세 번째는 전쟁의 제1, 제2 단계에서 팔로군과 신사군의 전쟁 방침은 기본적으로 유격전이다. 단 유리한 조건 하에서는 운동전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얘기들을 전쟁의 형식은 적과 아군 쌍방의 서로 다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항일 유격 전쟁은 크지만 약한 중국이 작지만 강한 일본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전쟁에서의 전략이다. 한편 크지만 약한 중국은 진보하는 시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필히 주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방어 중 진공, 지구전 중 속결전, 내선 중 외선 전략 방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 같은 방침을 통해서만 작은 승리를 축적하여 큰 승리로 만들고 적과 아군의 우위를 변화시키고 최후의 승리를 획득할 수 있다. 마오쩌둥의 지구전론은 그 당시에 국민당 내에 장제스의 아들인 장진고도 이거 정말 멋있는 이론이고 우리 중국 인민들과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하고 방향도 올바르게 짚은 굉장히 우수한 이론이다.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군사적인 방면에서도 그렇고 정치, 사상 그런 측면에서도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난 시기에는 예난 문예가 아주 활성화되고 발전합니다. 사회주의적 특색을 강조하는 문화예술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이는 중공에 대한 지지층을 민주당파와 민족주의 진영 등을 포괄하며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전에는 민주당파나 지식인들이 중공에 대한 인식이 일반 토비나 강도 마적보다는 착한 일을 하는 척하는 그런 무리. 근데 그것도 자기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지. 그리고 문화 수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은 놈들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난 시기에 중공은 일본군의 점령으로 인해서 국민당의 통치 시스템이 붕괴된 농촌 지역에 게릴라 유격전 근거지를 증가 확장시키면서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농촌에서 국민당 정권의 지지 기반이었던 지주와 신사층은 일본군에게 점령된 상태의 농촌 지역에서 도망가거나 무방비 상태로 일본군 통치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반면에 중공의 팔로군과 신사군은 홍군 시절부터 유격전과 게릴라전과 근거지 구축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배후지인 광활한 농촌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나간 거죠. 그러면서 또 민족주의 명분, 그런 프레임을 선점하면서 홍보 여론전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일제가 패망한 후에 1946년부터 다시 시작된 국민당군과 중공과의 전쟁, 제2차 국공내전이죠. 이것을 중공은 해방전쟁이라고 부르고 이 국공내전에서 중공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난 시기는 1937년 10월부터 1948년, 그러니까 1937년 10월은 예난시 정부가 설립된 때입니다. 그때부터 48년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한 11년인데 중공이 장정을 마치고 섬서성 북부에 도착한 샴베이 디치라고 하죠. 섬서성 북부라고 해서 샴베이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한 13년간을 예난 시기라고 통칭을 합니다. 이 시기에 섬서성 북부의 조그만 농촌지구 예난이 중국 사회주의 혁명 활동의 중심지이자 플랫폼으로 특색 있는 도시 발전이 진행됩니다. 2020년 11월 현재 예난시는 지급시,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급시라고 그러면 지구급시, 그래서 그 지급시 안에 또 시가 있습니다. 현급시라고 또 그러죠. 현급시, 또 그리고 일반 농촌지구는 현. 예난시의 스케일을 보십시오. 행정구역 면적이 37,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37,000제곱킬로미터면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경기도를 봐도 한 1195제곱킬로미터, 경기도의 한 3배, 예난시의 행정구역 면적이
남한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국토 면적이. 그러니까 남한의 한 3분의 1, 좀 더 되죠. 예난시 행정구역 면적이. 그 정도로 중국의 도시는 행정구역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농촌지구, 현급시, 현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난시는 2020년 11월 현재 상주 인구가 한 228만 명 정도, 창간 오지에 있는 지방 도시입니다. 단지 중국 공산 당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혁명 활동에 플랫폼 역할을 했던 그런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중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제 재밌는 현상이, 이 예난시는 중국 전국 혁명 근거지 도시 중에 혁명 유적 보존 규모가 가장 크고 수량도 가장 많은 홍색 관광 도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의 혁명 전쟁하던 유적지, 뭐 레이진이나 시바이포나 예난이나 진강산이나 홍서 관광이라고 합니다. 홍색 관광. 예난이라는 도시의 특징은 중국 전국 차원의 애국주의 혁명 전통 예난 정신의 교육기지이다. 예난 시내는 그야말로 산간지구, 산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널찍한 평야를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가지가 형성됐다 해도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조그만 그 분지 같은 그런 평지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도시인 거죠. 물론 도시에 물은 또 필수죠. 수자원, 물은 필수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11회 방송에서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중공은 서북부 산간지구인 샹간닝 지구와 중심도시 예난 근거지를 혁명활동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마오쩌둥 사상으로 대표되는 사상, 교육, 문화 측면까지 다방면 다층적으로 실력을 강화, 확장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